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0.16% 올랐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41%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가장 크게 밀리면서 약 1%가량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자면 단연코 지난 밤 사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코인베이스의 상장이었을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직상장을 했는데 결국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 규모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점차 상승 탄력을 줄여가면서 시가총액은 시초가 대비 약 14%가량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기술주는 이날 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 빵주가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2%가량 하락했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경우도 전날은 8% 급등했지만 이날은 4%가량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금융주들의 실적은 정말 기록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의 실적이 기술주의 하락을 상쇄한 시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의 악재는 이날도 좀 지속이 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됐던 그런 주식들은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더나인데요. 모더나가 이런 발표를 했죠.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90%를 유지하더라라는 발표를 하면서 모더나의 주가는 약 7%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자, 디스커버리 비아콤 CBS와 함께 이 레딧에서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었던 이 디스커버리의 경우에는 아르키고 사태 여파로 크레딧 스위스가 포지션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 포지션 축소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버리는 약 5% 정도 급락했습니다. 자, 제트블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블루 이제 장 초반에 4%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2단계나 한꺼번에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백신 우려가 지속되면서 장중 상승 탄력은 축소가 됐고요.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한번 살펴볼까요? MKM 파트너스에서 이날 투자 의견을 냈는데 중립에서 말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5%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스냅의 경우에는 웨드부시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장중 한때 2%가량 상승하기도 했지만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스냅도 결국은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이 됐고요. C3AI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난 밤 사이에 큰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전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올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미국 기업으로 선정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도 C3AI는 8%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WTI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미국 재고 데이터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4% 넘게 올랐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4.3% 오르면서 62.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 가격은 0.6% 하락하면서 1,736.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한 시황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저희가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회복. 옆에 주유구에 기름을 넣고 있는 걸 보니까 원유의 수요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을 오늘 상향 조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섹터별 움직임에도 많은 좀 영향을 줬는데 결국은 저희가 최근에 어떤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차질이라든지 현재에서 이제 힉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굴곡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가 어쨌든 간에 회복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은 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이날 IEA는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하루 570만 배럴로 기존 대비해서 23만 배럴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앞서서 오펙도 10만 배럴 정도 기존 수치를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IEA가 제시한 원유 수요 전망치는
여전히 지난 2019년 수준에 대비해서는 약 한 3%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를 원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날 수요 전망 상향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EIA의 발표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또 감소한 것도, 감소폭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컸던 것도 국제유가 상승세의 한 몫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IEA에서 전 세계 원유 재고가 과잉을 겪고 있다. 그리고 수요 급증과 공급 축소에 따른 이른바 원자재 슈퍼사이클론의 어떤 좀 일주를 가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간밤에 이 발표를 한 4월 리포트에서는 원유 재고 문제가 해소가 됐고, 그리고 백신 보급 확대라든지, 그리고 또 이 글로벌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IMF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이 상향 조정한 것을 인용을 했고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의 요인 때문에 회복세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유가 시장에서도, 원유 시장에서도 네.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도 있다라고도 또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IEA와 EIA인데, IEA는 국제에너지기구고 또 EIA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이라서 이게 그 축약어로 보다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기관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 전망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매주마다 발표하는 그 원유 재고를 발표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팬데믹 저점 대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수요가 지금 현재 예상보다 더 좋다는 것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 미국에서 특히 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시기 즈음에서 원유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지금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TD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이 유럽에서의 경기 회복세 지연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다. 하지만은 지금 주요 산유국들이 어쨌든 간에 감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3분기에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ANG에서도 점진적인 감산 축소가 결국은 공급을 유의미하게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국제유가가 2분기, 3분기에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브렌트유가 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등 결국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리고 재고 문제도 차츰 좀 회복이 되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유를 선물로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ETN이나 ETF 같은 파생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도 유가 상승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점은 분명히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경기 회복을 또 지목하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꼭 뭐 유가에 직접적으로 배팅을 하지 않더라도 네네. 섹터별 움직임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는 요소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욱더 많이 좀 상승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그러니까요. 자극을 할 수가 있다. 네.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또 느끼는 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당장 내가 기름을 넣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럼 물가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시장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제가 좀 꼽아봤는데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블록버스터. 주변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골드만삭스 그림 나오고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발표했던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그 우리가 실적 발표를 이제 할 때 그 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뭐 약 20%, 그러니까 10%에서 20%가량 아웃퍼폼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으로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또 블록버스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번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실적은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그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웰스파고 이렇게 그 금융주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두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 겁니다. 먼저 JP모건의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옆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이 4.5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7%나 급증을 했습니다. 금융주의 실적이 500% 급증하는 거는 진짜 흔히 보기 힘든 일인데,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주당 순이익이 18.6달러를 기록해서 사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9달러 정도였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낸 거고요. 웰스파고를 보더라도 웰스파고는 또 더 놀라워요. 주당 순이익만 놓고 보자면 1.05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웰스파고의 주당 순이익이 0.01달러였습니다. 물론 뭐 이 작년 한 분기만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105배, 105배나 좀 증가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어쨌든 그 예상치였던 0.69달러에 비해서도 약 50%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기록적인 분기 실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IB 분야와 주식 투자 분야에서 돈을 잘 벌어서 금융주들이 돈을 이렇게 잘 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거였었어요.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는 크게 급등을 했는데 JP모건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그 금융주의 그 블록버스터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엇갈렸던 이유는 먼저 뭘까요? 일단은 그 JP모건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죠. 네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한 수치를 더욱더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라든지 웰스파고가 이 비트 폭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회 폭이 조금 더 컸던 것이 일단은 서프라이즈한 또 주가 반응의 원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런즈 같은 투자 정보 웹사이트에서는 JP모건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순이자 이익, NII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일부 좀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 BNW라는 IB에서도 NII 수치가 예상치 대비 부진했기 때문에 JP모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다소 좀 부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차치하더라도 웰스파고의 시가총액이 JP모건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식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소규모 또 은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웰스파고에 대한 시장의 또 격한 반응이 더욱더 더 많았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시장에서는 좀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떤 국채금리 상승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해서 금융주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주요 은행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 또 다른 경제 정상화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미 주가가 전고점에 거의 다 다다랐다는 점은 네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의 블록버스터급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투기용. 근데 바로 옆에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누가 투기용이라고 또 말했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네.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이슈였잖아요. 네네. 근데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이날 첫 거래를 맞았는데요. 예상대로 뭐 대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시총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고요. 그럼에도 바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는데요. 이 같은 축제 분위기에 또 한 번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암호화폐가 투기용 수단이다라면서 같이 절하하는 그런 발언을 전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아직까지는 결제 수단으로서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호화폐를 금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요.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은 암호화폐와 달리 금에는 산업용 금속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이제는 암호화폐가 주류에 편입됐다라는 분위기가 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그 발언이라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이 참고로 직상장 기준 가격 250달러에 50% 이상을 뛰어넘는 381달러로 오늘 거래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서 2월에는 파월의 전임자이자 현재는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전 이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가 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산이다라는 발언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런 경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다음 차를 나는 테슬라를 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차를 사기 위한 그 정도의 금액만 비트코인을 사놓을까 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거래 교환의 수단 정도로는 인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코인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도 투자해야 되는 건가? 좀 늦은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아무리 경고가 나와도. 맞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아무리 경고가 나와도 이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내가 이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로 그렇죠. 좀 쏠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좀 분위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투자정보 웹 미디어인 시킹알파의 기고를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트레이너라는 그 기고자는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 분석을 했고요. 오렌지 레인저라는 또 이 필명을 갖고 있는 기고자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요 급증에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진짜 밸류에이션을 맞는 가격대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또 경계론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마누얼 캐피털이라는 이 기관에서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살만한 사람만 매수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변동성과 그리고 경쟁도 견뎌야 한다라고 또 투자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월가 주요 IB들 가운데서는 DA 데이비슨이라는 이 회사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모펫 네이선슨이라는 IB도 최근에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6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과 주요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기업의 매출도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또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기관도 있었습니다. 정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모버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투자하다 보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순간들 있으시죠? 저희가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고자 기획한 시간입니다. 우선 SNS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진짜 데이터를 토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띵크넘의 데이터를 통해서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서는요.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1시간 단위로 종목별 멘션 횟수를 직접 카운팅해서요. 순위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데이터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팔란티어 그래프, 노란색으로 표시된 알리바바 그래프,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ASO 그래프까지 움직임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잘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셨다시피 팔란티어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동안 제2의 게임스탑을 꿈꾸면서 개미들이 그야말로 열광했던 ASO는 약간 순위에서 밀려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은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오르내리고 있는지,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팔란티어 먼저 볼 텐데요. 팔란티어 하면 생각나는 최근 이슈로는 우선 우리 시각으로 지난밤 새벽 1시쯤 팔란티어가 데모데이 이벤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이 데모데이 행사에서는요. 현재 팔란티어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머크사와 3M, 이 고객사들이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의 뉴스로는 최근 캐시우드의 아크 ETF에서 팔란티어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에 실제로 주목을 한 건지 SNS 멘션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션은 제가 트위터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한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의 데모데이 행사 수요일에 열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 기대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의 트위트 멘션을 남겼더라고요. 그 다음 멘션도 열어주세요. 제가 레딧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레딧에서는 In Mama Kathy We Trust. 우리는 캐시우드를 믿는다. 약간 신봉자스러운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녀가 팔란티어의 주식 97만 주나 매입했네요. 이런 멘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도 그녀의 움직임에 동참하자. 우리도 같이 매수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 이 팔란티어의 멘션 횟수가 급증했던 이유는 데모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캐시우드의 매수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2위를 기록했던 알리바바인데요. 왜 관심이 급증했을까? 우선 최근에 있었던 뉴스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28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이를 악재에 대한 해소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급등했던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밖에 전해진 또 하나의 뉴스라면 동시에 워런 버핏의 영원한 투자 파트너라 불리우는 찰리 멍거 부회장이 지난 1분기에 엄청난 규모의 알리바바 주식을 사들였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호재로 작용한 게 아닐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SNS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찰리 멍거의 매수 소식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의 반응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요. 찰리 멍거 부회장은 7년 전부터 알리바바의 주식을 매입해 왔다. 이런 내용의 멘션도 있었고요. 다음 열어주세요. 다음 확인해 보시면요. Yesterday Charlie, today Rob Benally. 어제는 찰리가 매수했고 오늘은 롭 비날리가 매수하네요. 뭐 이런 내용의 멘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롭 비날리라는 인물은 누군지 다소 생소한 인물인데요. 어쨌든 알리바바를 매수하고 있는 투자 구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점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SO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SO는 아카데미 스포츠 앤 아웃도어스의 약자입니다.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초급 운동선수부터 전문 선수까지 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부터 멘션이 왜인지 바짝 증가했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 이후로 특별히 추가로 전해진 어떤 소식은 없었고요. 악재가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ASO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은 게 아닐까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SNS에 올라온 포스트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캡처해온 포스트인데요. ASO의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불안감을 내비치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항대는 32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평가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이 멘션 횟수가 조금 감소했을 뿐 여전히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ASO에 대한 열기가 그저 조금 식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SNS 멘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로빈 후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직접 찾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에 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오늘처럼 발빠르게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요. 제가 열심히 SNS와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스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